정부의 뉴스 브리핑. 의회는 주말 내내 협상을 이어간 끝에 9,080억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타결했습니다. 의회는 경기 부양 법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을 오늘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도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1,200만 명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상황에서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인데, 전문가들은 기타 절차상 구제책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서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USA Today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 법안에는 납세자 1인당 600달러까지 그리고 자녀도 한 명당 600달러까지 직접 지급한다는 것과 12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팬데믹 관련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10주 동안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를 주당 300달러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일부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향후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전했지만 주의회의 새 움직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부재자 투표 규칙들을 폐지할 계획이고, 조지아주 상원은 주 선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조기 투표 절차를 바꾸겠다는 입장이고, 텍사스주에서는 새로운 규정들이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 같은 시도가 팬데믹 속에서 투표를 보다 쉽게 하려는 노력을 훼손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 스티브 게스트 대변인은 선거법은 미국인들이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공화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오늘 아침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들은 다음 주 초에 이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양법에 포함된 납세자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다음 주 초에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누신 장관은 사람들은 이 돈을 나가서 쓸 것이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하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경제를 빠르게 재순환시켜주는 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정견 발표 행사에 유세지원차 방문한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당선인은 연설 중에 대통령 자리는 1월 20일에 누가 취임 선서를 하느냐에 따라서라고 말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해야 양쪽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뉴스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월 6일까지는 모든 소송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떤 후보이든 리뷰할 권리는 가지고 있다. 그게 다 돼야 되니까 일단 법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월 6일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당선인은 아메리칸 시스템 자체를 믿는다며, 1월 20일에는 항상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했었다. 그러니까 1월 20일에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시행된 PPP 대출이 수혜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회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 주목된다고 박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당초 PPP 대출금은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재무부는 대출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PPP 대출금이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조세공동위원회는 지난 3월에 이미 공제를 허용하려 했던 것이라며 PPP 대출금이 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와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PPP 탕감액까지 공제 대상으로 하면 더블 디핑이 되며 정부의 세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의원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맷 게츠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한 연설 중에 하원에 있는 투사들에게 합류할 것이라며, 우리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지 않은 주들로부터 온 선거인단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폴 고사르 연방하원의원도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NT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애리조나주의 앤디 빅스 하원의원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투법일 상원 당선인이 이의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최소 한 명이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의회는 선거인단 거부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영국발 항공편과 백기를 차단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영국 도보 항구에서 프랑스의 국경 통제 때문에 모든 영국발 운항이 금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보 항구는 영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교통 거점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영국발 항공편의 도착을 금지한 데 이어 여객선의 입국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고,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불가리아 등 유럽 각지를 포함
포함해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에다 캐나다까지 모두 영국발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도 영국발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사망률을 높이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기존의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다음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1B 단계 우선순위 대상자로 식료품점 직원과 교사, 보육시설 직원, 기타 필수업종의 최전선 노동자와 75세 이상 노인을 지목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육류 가공공장, 식료품점, 교종시설, 대중교통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이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약 1,900만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의 25%, 사망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C 단계의 우선접종 대상자에는 2순위 필수업종 노동자와 65세에서 74세 노인, 16세에서 64세의 성인 중 고위험 질환을 가진 사람 등 1억 2,900만 명이 포함되는데 2순위 필수업종에는 금융, 정보기술, 식품서비스, 에너지, 교통, 물류 등 10개 분야가 해당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주변 고도 경비구역인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포 8발이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군에 따르면 불법 집단의 이번 공격으로 이라크 병사 1명이 다치고 일부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대사관 부지가 다소 손상됐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밝히고 이라크 정부의 책임 세력을 처벌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민병대를 공격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국을 비롯해 해외 32개국에서 상영에 들어간 영화 원더우먼 1984가 주말 사이 총 3,8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워너브라더스가 밝혔습니다. 매출이 가장 컸던 나라는 1,880만 달러의 티켓 판매를 올린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1등은 중국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원더우먼 1984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에 개봉됩니다. HBO 맥스에서도 동시 개봉되는데요. 극장과 케이블 채널이 동시 개봉한다는 파격적인 계약 내용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금 연방의회에서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시간이면은 이미 통과가 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됐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예산 없어졌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진작부터 이거 포기했으면 엄청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됐을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2배 이상의 좋은 협상이 타결이 됐을 수 있었던 것인데 결국 이렇게 반토막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국에는 이 지방예산 포함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600불 현금 지원하는 것, 1200불이 아니라 600불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납세자 1인당 600달러를 준다라고 돼 있고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준다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만 아니면 그러면 1인당 600달러의 현금 부양 지원금 이걸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은행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CNBC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 바로 입금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안에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진작에 좀 통과가 됐더라면 크리스마스를 씁쓸하지 않게 즐겁게 보냈을 텐데 크리스마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준다고 하니까요. 하여간 뭔가 좀 한 박자씩 좀 뒤늦은 감이 다 있습니다. 안타깝기만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들에게도 1인당 600달러를 주겠다. 부양 자녀들에게 주는 지원금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600불씩 1200불 그리고 자녀가 또 600불씩 1200불에서 2400불을 지원받게 된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부양 자녀로 이야기되는 것은 만 17세까지, 만 17세까지 자녀가 부양 자녀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66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팬데믹 관련 실업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실업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종료가 되는 그런 것인데요. 지난 3월 달에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됐던 케어스 액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PUA라고 많이들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방 추가 실업급여로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PUA라는 부분은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업급여라는 것이 W2를 계속 내왔던 기록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업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실업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거나 혹은 W2를 받아본 기록이 없는 자영업자들 혹은 프리랜서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PUA라는 것입니다. 이 PUA가 앞으로 한 11주 정도 더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PUA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연방 추가 실업급여로 제공하는 비용과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1인당 300불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업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요, 팬데믹 이머전시 언임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통상 그 주에서 26주 동안 실업할 경우에 최장 26주까지 이 실업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13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게 팬데믹 때문이라고 한다면 13주를 더 연장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가분에 대한 13주 추가분에 대한 것을 연방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지금 더 연장한다, 한 11주 정도 더 연장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방 추가 실업급여, 이게 연방 추가 실업급여 600불씩 줬었죠. 근데 그게 이번에는 300불로 줄어들어서 매주 300불씩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10주 동안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2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3월 14일이 있는 주까지 10주 동안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외에 뉴욕타임즈에서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내줬는데, 뭐냐면은 연간 $5,000 이상 수입이 있었던 자영업자라면,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구제 이 프로그램에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다라고 이야기하는 층인데, 연간 $5,000 이익의 수입을 내면서도 자영업자이지만 PUA 혜택을 못 받았던 분,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맞지 않아서 PUA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주당 100불씩 실업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400불 정도 되는 거겠죠. 주당 100불씩 실업급여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좀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실업급여만 놓고 이야기하면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한 주당 300불 정도까지 일반 주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여기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가 300불까지 더 오게 된다 그러면 그럼 한 600불 정도까지 매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2,400불에서 2,600불, 어떤 주는 4주고 어떤 주는 5주고 하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2,400에서 2,600불 정도 규모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가족이나 친지 중에, 가까운 친지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가 감염이 돼서 그 자녀들을 내가 대신 돌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 이런 경우에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 유급 휴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 공제해주는, 그 비용만큼을 그대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혜택은 그 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안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친척이 있을 경우 혹은 가족이 아플 경우에는 2주까지는 풀페이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을 전체를 다 2주 동안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주까지, 최장 12주까지는 의료휴가라는 것을 낼 수가 있고, 그 휴가를 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월급의 3분의 2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그렇게 받으면 나중에 그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를 그만큼을 받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퇴거 유예 기간도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는, 이게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런 분들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것도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긴급 임대비 지원도 나와주는데요. 그 예산이 한 2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빅션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이 퇴거를 방지해주는 이 모라토리움이 1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다.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2월부터는 그러면 월세를 내야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월세를 내야 집에 살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본인이 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그때까지 집에 있어도 되니까 집에서 놀자. 코로나인데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거고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서 구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 일자리 찾는 시간,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PP,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요번에 연장되면서 2,840억 달러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처음에 PPP가 처음 1차 시행이 됐을 때 3,000억 달러 예산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지금 잡은 것이고요. 이 PPP가 연장이 되면서 또 대상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PPP 대상이 못 됐던, 대출을 받지 못했던 비영리 단체들도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됐고 신문, 방송 이런 언론사들도 이번에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상이 확대가 됐다는 점, 그렇지만 예산은 오히려 조금 살짝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PPP 대출에 대한 경쟁도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EIDL 많이 알고 계시죠? EIDL 예산도 200억 달러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에 대출해주는 중소기업청의 론이 있죠, SBA. 근데 이 SBA 론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 론을 갚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 구제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35억 달러가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SBA 랜딩도 20억 달러의 예산이 지금 따로 잡혀져 있어서 중소기업들 중에 혹시 또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억 달러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행사장이나 공연장, 거의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문을 열더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공연이나 행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행사 공연장, 그다음에 영화관, 그리고 각종 문화 관련 기관들도 예산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총 예산이 150억 달러가 좀 잡혀져 있습니다.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교통 관련 지원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대중교통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암트랙 같은 철도 사업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타격들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 4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했고요. 학교 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방역을 매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학교 쪽에도 820억 달러의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1,050억 달러의 예산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예산이 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백신 배포 비용, 이 백신을 배포하고 이 접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도 690억 달러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조식품 제공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임산부들, 저소득층의 임산부들의 영양을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소득층의 학생들 점심 제공해주는 그런 그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런 영양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도 130억 달러가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식품점에 관련해서 공급해주는 이 체인망에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육류 가공 쪽이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그러니까 채소를 또 농수산물을 생산해내서 그거를 또 마트로 옮겨가는 이런 물류부터 해가지고 생산부터 물류까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130억 달러가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개발금융기관들과 그 다음에 소액 예탁기관들을 위해서 120억 달러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이 차일드 케어. 이 차일드 케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일을 할 직장이 있는데 자녀가 어려서
데이케어 같은 곳에다가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 있죠. 이 안전하게 과연 데이케어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또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1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다 하는 것 알려드리고요. 브로드밴드에도 7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도 100억 달러의 예산을 잡았던 것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삭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안들이 이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예산들에 비하면 다 조금씩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빠진 것이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예산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 대신에 600달러씩 현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회 의원들이 논의를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중에 이게 정부가 쓰기 위한 정부를 돕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중에 현찰이 풀리지 않습니까? 현금을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직접 쓰라고 돈을 주는 것이죠. 기업들에게 주는 돈도 PPP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월급 주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부양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돈들, 풀리는 돈들은 결국에는 1차적으로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그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땅에다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은 그 돈을 받는 업소들, 일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 업소들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돼주는 것이죠. 당연히 기업이 돌아가고 업체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고용 창출 계속 해야죠. 그럼 고용 창출 되니까 PPP 지원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오가는 거래들 속에서 각종 판매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들을 걷어들이면서 지방 정부들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경제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원리 아닙니까? 경기 부양을 하자라고 했던 그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원리를 망각하고 지금 정부에다가 직접 돈을 주겠다는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했다가 이게 협상이 지금 이게 지지부진 여태까지 지금 끌어온 거였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와서야 협상이 이루어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어떤 아주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분이 이 사태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만들어 왔는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초면은 통장에 돈이 입금될 거라고 하니까 뭐 그거로 위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는 공화당 상원선거의 정견 발표 행사가 열렸습니다.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한인 지지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주인공인 데이비 퍼듀 의원에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지 못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보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2명의 여성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들이죠. 근데 미셸 박스틸 당선인하고 영킴 당선인 이 두 분이 한인들의 마음을 아주 휘어잡았습니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핵심만 전달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그래야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회 내에서 밸런싱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측의 의견,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양측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고 대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원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두 분 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들을 이기고 공화당원으로서 지금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이 두 분은 다 여성이고 이 두 분은 다 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미셸 박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5번 선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5번을 출마를 해서 5번 다 이겼다라는 오전 전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미셸 박 당선인이 하는 이야기는 한인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인사회 덕분에 본인은 5번 다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지아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킴 당선인이 연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한인 유권자가 5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실제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만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조지아주에서 전원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 네. 대통령 선거도 지금 10,000 몇천 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아주 박빙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어떤 후보도 50%를 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1월 5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4만 표, 5만 표 이거 굉장히 큰 표심입니다. 물론 한인들 전체가 다 어느 한쪽을 다 몰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도 어제 연설에서 그런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아시안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하다. 예. 코리안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하다. 그 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번 선거가 박빙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아시안 커뮤니티의 이 표 숫자가 늘어나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금 정치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지아주에서도 그러면 과연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한인들이 투표하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유권자 등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권자 등록은 해놓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권 가지신 분들 유권자 등록하시고 투표하십시오. 왜 그 권리를 장롱에 썩히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민권 증서 받은 거 그냥 장롱에 고이 모셔두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증서는 장롱에 모셔두더라도 유권자 등록은 하시고 투표권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셸 박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번 대선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미셸 박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월 20일에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연설 중에 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1월 6일 날 대통령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1월 6일은 모르겠고 일단은 그 1월 6일 전까지 법원에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놓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법원이 내놓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1월 6일보다는 1월 20일 날 선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6일까지는 모든 러스윗이라든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캔디데이트들인지 리뷰할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돼야지 되니까 일단 코트 리저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코트 리저트가 나온 다음에요? 그럼 1월 6일 이후에 일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메리칸 시스템 자체를 저는 믿어요. 왜냐면 1월 20일 날은 항상 대통령이 스웨어잉 날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월 20일에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많은 공화당계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1월 20일까지 가봐야 확실하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1월 6일 날 적지 않은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1월 6일 날 큰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들 DC로 모여라.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에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연방 하원 의원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명, 2명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이미 1명이 나 이의 제기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1명 얘기한 게 바로 투버빌 상원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지아주에서 지금 출마해 있는 켈리 레플러 의원도, 여성 의원이죠. 켈리 레플러 의원도 이번에 상원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의제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지금 여러 명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원은 이미 여러 명 얘기를 이미 한 상태이고 결국에는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개봉을 할 때 그때 이의제기가 100%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의제기가 과연 받아들여져서 그 선거인단 표가 거부될 것인가, 특정 주의 선거인단 표가 거부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좀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점차 명확해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명확해질 것이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다뤄주게 될 것이다.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터 나바로의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이 보고서 가지고 지금 법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또 2차, 3차 보고서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보고서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현 행정부가 만들어낸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플린 장군이 이야기했듯이 해외에 있는 정보기관이라든가 해외 정부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그것이 보고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국가정보국에서 DNI에서 또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구나, 불법 투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맨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공화당 내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불과 절반도 안 되는 47%밖에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94% 이상이 공화당원 94%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완전히 개무시하듯이 무시하고 있었던 주류 언론들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기사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부정선거 없는데 계속 트럼프 쪽에서 주장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나마 이런 기사가 없어졌었는데 아예 무시하고 지나갔었는데 근래 들어서 다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점차 국민들이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투표한 게 맞네. 어떻게 타주로 이사 간 사람이 투표한 게 맞네. 이럴 수가 기계가 정말 엉터리였구나. 이런 의식들이 점점 퍼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주장, 음모론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은 가고 1월 6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트럼프 캠프 측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있는 것이 늘어난다라고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법원에서 기각당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이죠. 보고서가 늦어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선거인단 투표 끝났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7개 주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측의 선거인단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선택이 될지 거부가 될지 그것은 1월 6일 가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펜딩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마치 모든 것이 진작부터 다 결정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언론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착각하고 힘들어하고 헷갈려하고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 거죠. 결정된 게 없다.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결정된 게 단 하나도 없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분들은 끝까지 이해를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번 선거인단 투표를 저지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점차 더 응집하고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 프린트. 예, 지금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들 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라고 문 걸어 잠근 나라들이 하루 한두 나라가 아니죠. 지금 유럽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백길까지 다 끊어놓은, 이 백길까지 끊어놓고 비행기도 다 끊어놨다 그러면은 물류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과 유럽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가뜩이나 도보 해협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기도 한데 그냥 말 그대로 섬나라로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중남미까지 지금 영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이런 중남미 국가들도 이미 선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도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은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죠. 미국도 이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빨리 차단했으면서도 이 유럽 쪽을 차단하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빠르게 퍼진 원인이 됐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국 쪽에 만약에 변종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다른 나라도 다 차단한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 빨리 차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변종이 다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전염 속도가, 전파 속도가 빠르답니다. 한 70%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크게 위험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현재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에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추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신 접종을 맞으면 큰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파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어떤 분들은 아예 증상이 없기도 하고 증상을 알아봤자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만 앓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일단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통계가 잡히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하루에 몇만 명이, 10만 명, 20만 명, 하루에 30만 명이 감염된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게 되니 그것이 결국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 불안이 조장이 되면 결국에는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피해를 온전히 이 국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휘청하게 되면은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또 미쳐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이 미국의 이 통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영국에서 이런 변종이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계하고 항공편을 차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미국도 하루속히 차단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전 국민이 접종을 받으려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차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것은 미국에서 3번째 백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아마 FDA의 승인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3가지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백신을 원하면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갈 것 같다. 그런 상태로 들어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내년에 봄에는 백신이 돌아서 내년 여름은 잘 견디겠지만 내년 가을이나 겨울이 됐을 때 또다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문제가 또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도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시길 원합니다. 소프라노 민복희, 강지영, 테너 이태환, 김정균, 피아니스트 남예린, 그리고 서은석이 지휘하는 파라클래시스 심포니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제가 보장할 테니까 와서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예, 좀 전에 광고 보신 것처럼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미주 한인문화재단과 함께 연말에 음악회를 생중계해드립니다. 12월 30날 생중계하는데요. 미주 한인문화재단은 매년 한국의 가곡을 이 주류사회에 소개하는 K-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이 음악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극장 계약을 뒤로 연기시키고 지금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했는데, 네, 다행히 연말에 성가곡으로 연주회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그 음악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제목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이 음악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위안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13곡의 성가곡, 참 아름다운 성가곡들이 연주가 됩니다. 성악가들이 직접 나옵니다.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성악가들의 무대를 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색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소리 자체도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성악가들을 무대에 세우지 못했었죠.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리고 성악가들이 노래를 안전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번 음악회를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음악회가 있으니 12월 30날 저녁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음악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아침에 이 생중계를 보시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 감동이 그 시간에도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미주 한인문화재단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전해드리는 귀한 음악회들을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